예. 자, 중세구어문법 단권화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편제가 맨 처음에 후민정음, 그 다음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 다음에 국어사 이런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후민정음 부분하고 또 의문론 부분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후민정음 자체만 단독으로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후민정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의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민정음은 일요일 강의에서도 한번 다뤘고 해서 그렇게 막 생소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아마 중세국어를 싫어하더라도 제일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후민정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죠?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진 않죠? 다행히 이제 이 후민정음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도 일단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으니까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해 놓으면 의문론 형태로 하는데 또 그대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 원리 이렇게 단독 주제로 이렇게 내건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중세국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익히 아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이것을 내 말로 풀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 원리에 대해서 써라 그랬을 때 이것을 자기 말로 이렇게 쭉 풀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는 내가 이것을 풀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 원리 그러면 상행과 과학과 합용이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모든 글자들을 내가 쭉 서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이 제자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상형, 가획 또는 합용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중생에서 합용 그러는데 또 이것을 합성 이란 용어를 쓰기도 해요. 어쨌든 합쳐서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합용, 합성 그러는데 맨 처음에 이 후민정음 어제 서문에서 후민정음이 이제 백성을 위해서 우리 조선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조금씩 있죠. 과연 이게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한자문 정리를 위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다른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 그래서 우리말 표기에 그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그 뒤에 바로 이제 동국정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 표기보다는 한자음 표기에 원래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부차적인 거고 원래 그 의도는 우리말 표기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표기. 자,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자, 10족을 보면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어요. 토바보기에서 창제 목적에서 이 세종대왕의 의도가 뭐 동국정운도 있고 뒤에 뭐 홍무정운 용운도 있고 사성통고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목적이 마치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비칠 수도 있는데 원래 목적은 하나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 일을 하면서도 두 개, 세 개 이게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우리가 뭐 일타쌍피다 뭐 이러는 거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건강도 챙긴다. 건강 챙기면서 공부도 한다. 이러면 아주 바람직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늘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암기 과목 하는 거. 나는 이제 논문을 쓸 때 뭐 생각이 안 나면은 늘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다행히 내가 그때 이제
교원대 막 조교를 하면서 그 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교원대 바깥이 걷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이제 암기 과목이 있죠. 막 외워야 될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책상에 앉아서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쪽지로 만들어서 걸어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죠.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애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그것도 임도 보고 뽕 따고인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다가 두 개 다 망하는 수가 있죠. 임도 잃고 뽕도 잃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잘 해야 되는데 현명한 사람은 어쨌든 그걸 두 개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보면 하나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우리말 음을 정리하면서 이 악을 또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 후민정음에 음에 대한 그런 지식들도 이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표 문자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해서 음악과도 연결시키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임도 보고 뽕도 딴 경우인데,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말을 표겠다라는 것은 이 어제 서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문 정리는 동국정운을 편찬한 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운학을 공부를 했죠. 운서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원음과 우리의 한자음이 이게 괴리가 너무 크구나. 그런 차이를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말 한자음을 중국음에 가깝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절충안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은 세종은 아주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룰 수 없는 목표보다는 목표를 조금 낮추더라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택한 거죠. 그래서 중국음에 정확하게 똑같이 하기보다는 중국음에 가깝게 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영보래죠. 자, 중국음은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것을 우리말에서는 리을로 이렇게 소리 나고 있으니까 이 리을을 전부 다 디귿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리을로 발음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디귿으로 바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린 히읗을 더해가지고 디귿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 이게 이제 이영보래죠. 그래서 동국정운 한자음은 중국음과 동일한 음이 아니라 중국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현실음은 아니죠. 현실음은 아니니까 결국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그 다음에 외국어를 표기하는 것. 제자해에서도 이 지읒에 대해서 이런 지읒과 이런 지읒 두 개를 나눠서 치두와 정치음으로, 그러니까 치두는 이빨 끝에 해가 닿는다는 거죠. 해 끝에 달리면 해가 조금 더 이게 펴지겠죠. 근데 혀 끝까지 가지 않고 해의 중앙으로 하면은 뒷부분이니까 해가 약간 말리겠죠. 그래서 즈 하고 중국은 즈 하는 소리가 있죠. 혀가 말리는 소리. 그 정치음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권설음 그러죠. 말 권자를 써서 혀가 말리는 소리, 즈 하는 소리. 자, 이 즈 하는 소리는 우리말 지읒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세종대왕이 구태 이걸 만들었다라는 것은 중국음 표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홍무정운 역훈 같은 경우는 중국음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훈민정음이 정확하게 발음 기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요즘 말로 하면은 통용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 음성 기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글학자들이 지금 IPA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음성 부호보다 한글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한글을 음성부호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에다 뭐 다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뭐 한 부족에게 짜야짜야적인가 한글을 갖다가 쓰게 만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또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 항상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세종대왕은 이것을 발음 기호로 만들어서 표기하려고 했다. 외국어로 표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훈민정음 창제에는 그러한 목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자 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 원리 첫 번째는 이제 상형이고, 그러니까 이 조음 기관이 어느 위치에서, 조음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리 나는가.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설, 순치후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음 그러면 이 어금야자인데, 이 아음을 어떻게 내는가. 여기서 설근 폐후 지형인데 혀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다. 앞에 상자를 써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제자 원리. 이거 이제 한번 이제 나온 문제인데, 이게 약간씩은 변형되더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아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기술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음 같은 경우는 설부상악지형, 혀가 잇몸에 닿은 모양이다. 그다음 순, 그래, 입술 소리는 입술 모양이 아니고 입 모양을 본뜬 거다. 입 모양. 입술 모양이 아니라 입 모양을 본뜬 거다. 그렇게 정리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치음은 이 모양, 후는 목구멍 모양. 그래서 이 상형에서 가획으로 갈 때 이 획을 더했다는 의미. 자,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획이 더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획을 더하면서 이 불려에서 세지 않은 소리에서 센 소리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획에서 옛날에는 그냥 가획 그러면 획을 더했다 여기까지였지만, 지금은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가 세졌다. 이게 과획의 의미예요. 그냥 획을 더했는데 소리가 세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건 가획이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자, 시옷이 획을 더해서, 자, 시옷에 획을 더해서 지읒이 됐어요. 자, 여기에 획을 더해 가지고 하나 더해서 치읓이 됐어요. 자, 한 획을 더했고 두 획을 더했죠. 두 획을 더한 만큼 이것이 불려에서 려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옷에 획을 하나 더해서 반치음이 됐어요. 자, 반치음은 형태가 이렇게 좀 달라지긴 했죠. 분명히 획을 더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과획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니은에서 획을 더해서 디귿이 됐어요. 자, 디귿에서 티읕이 됐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하면은 여기만 이으면 리을이 되네. 그러니까 리을로 되는 것도 결국은 니은에서 획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을은 가획자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얘보다는 획이 많은데
왜 가액자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거세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을이나 반침은 뿌리를 따지면 결국 같은 치음이니까 입소리고, 그러니까 획을 더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소리가 세지지 않은 거니까 이것은 과획자에 들어가지 않고 이체자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려에서 려로 세지는 소리다. 자, 그래서 후음 보면은 이응에서 이 이응에 꼭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인쇄하면서 좀 잘못되는 거예요. 이제 꼭지 없는 이응에서 하나를 더하면 전청자가 되고 또 하나를 더하면 차청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청이고 이것은 차청이죠. 이 이응이 여기서 후음이라는 거, 목구멍 소리라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현대국어에서 이 이응은 받침으로 쓰일 때는 어디서 난 음이에요? 연국에서 난 음이죠. 여기서 보면은 아음이죠. 자, 그런데 어두에 쓰일 때는 이것은 음가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세 때는 이것이 세종대왕이 만들 때는 음가를 가진 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음가를 가진 음. 이 이응을 현대국어에서 이 이응이 음가가 없으니까 음가 있는 이응을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나도 이 국어를 오래 가르쳤는데도 음가 있는 이응이 어떤 음일까 얼마 전까지도 실은 잘 몰랐어요. 그렇게 말해, 야, 어떻게 국어 선생님이 그걸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이 중세국의 모든 음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초성에서 나는 거나 반치음이나 아래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내 마지막 여린 히읗 같은 거 이런 것도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행히 나에게 배웠으니까 이것들 비롯해서 모든 음가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이응은 후음이라는 거예요. 후음. 그래서 음가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음가가 있는 목구멍 소리다는 거죠. 자, 이따가 다시 우선 보도록 하고, 그래서 가획자에 그 다음에 이체자, 꼭지 있는 이응, 그 다음에 리을, 반치음. 여기에서 훈민정 설명에서 니은, 미음, 이응은 비록 순서는 뒤에 있지만 그 소리가 거세지 않으므로 글자를 만드는 데서 시초로 했다. 여기서 니은, 미음, 이응이 순서가 뒤로 있다는 말은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했을 때 이 불청불탁음을 일단 뒤로 놨다 이런 말이에요. 전청, 차청 뒤에 그 다음에 불청불탁음을 놨다. 그러니까 니은과 미음과 이응은 불청불탁음이다 이런 거죠. 자, 이 불청불탁음은 현대국어의 음운론으로도 설명이 잘 되는 거죠. 이것은 유성음이죠. 유성음. 그래서 이것은 맨 뒤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삼는 것은 이것이 가장 약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약한 소리. 자, 그래서 시옷과 지읒 이것이 다 같은
전청이지만 시옷을 기본자로 삼는 것은 시옷이 지읒에 비해서 더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오는 강도를 보면은 파이어림이나 파차름 같은 경우는 툭 일단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니까 세게 들리죠. 자음의 강도가 세죠. 그런데 마차름은 아무래도 약한 소리니까 강도가 더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국어 의문론의 그런 기준으로 봐도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약하다. 자, 그래서 이 기본자, 그 다음에 가획자, 이체자, 이 도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자에서 아설, 순치, 후에 따라서 기본자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가획자, 그 다음에 이체자,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서 초성을 분류하는 것,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전탁을 뒤로 빼는 것은 전청, 차청, 불청, 불탁에서 기본 자모 17개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탁은 훈민정음의 기본자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에 기본 자음 그러면은 19자죠. 그런데 기본 자모에는 된소리가 빠져 있죠. 그래서 기본 자음 14개인데 여기에다가 된소리 5개를 해서 19자가 되는 거죠. 자, 초성에서는 중세구에서는 17자였는데 여기에 된소리 6개가 들어가서 23개가 되죠. 그래서 훈민정음의 기본 자모는 기본 자음은 17개. 동국정음의 기본자는 여기에 전탁을 더한 23개. 왜 훈민정음에는 이 전탁자가 안 들어갔을까요? 전탁자는 중국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말에는 전탁자가 없었을까요? 된소리가 없었을까? 자음군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전탁자가 된소리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런 주장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보다는 전탁자도 된소리였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그때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현대 국어만큼 된소리가 많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말에. 중국음에는 이렇게 된소리가 있었어도 우리말에는 된소리가 없어서 아마 세종대왕이 기본자에는 넣지 않아도 뭘 문제가 없었을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자, 거기 표에서 전청, 차청, 불청, 불탁음, 그 다음에 반설, 반치 이 도표에 따라서 그려야 되는데 거기에 전탁에서 이 인쇄상 오류인지 지금 그게 돼 있어요. 혹시 이제 교류 되면 인쇄할 때 수정을 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히읗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앞으로 이제 그 나오는 것도 보면.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성략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성략의 음양 오행설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서 아설, 순치, 후 이렇게 가는 것도 음양 오행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봄, 여름, 이것은 늦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음양오행은 순행어 원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봄에서 겨울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 계속 순환하는 것, 이러한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보겠지만 이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종성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도는 거죠. 종성이지만 뒤에 모음이 이어지게 되면은 종성이 그대로 초성으로 되죠. 신기하게 이제 맞물려 들어간 게, 만일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종성에서 나는 소리하고 초성에서 나는 소리는 분명히 다른 소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자, 폐쇄된 이 소리는 분명히 이 소리하고는 달라요. 만일 이것을 다른 소리라고 봐가지고 글자를 따로 만들었다면, 받침에서 쓰는 기억과 어두에서 쓰이는 기억을 따로 만들었다면 아마 훈민정음은 지금까지 전속하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서. 근데 세종대왕은 이것이 결국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숫자를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상적인 배경이 성리학의 음양 오행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설순치 후 오행으로 따지면은 목화토 금수가 된다. 그래서 추나 추동이 되고, 이 방위로 따지면은 동남 서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흙이고 이것이 중앙이죠. 가장 중앙에 있는 것. 그래서 추나 추동이고 동남 서 북이고, 이런 식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응하고, 그 다음에 꼭지 없는 이응, 옛 이응. 이 둘은 위치는 분명히 다르죠. 이것은 아음이고 이것은 후음이에요. 후음인데 얘네들을 왜 형태를 비슷하게 했는가? 이게 아음이니까 원래는 기억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치로 보면은 어금니 있는 데하고 목구멍하고는 위치가 되게 가깝죠. 가까우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완전히 다른 건데 위치가 같으니까 비슷해지는.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다른 사람인데 같은 공간에 자꾸 있다 보면은 비슷해져요. 서로 완전히 다른 남이라도 얼굴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지고.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면 형제간보다 더 가까워져요. 비슷해져 버려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부부들은 온누이 관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가 늘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따라해서 그런데요. 따라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대요. 어린아이들이 성숙하는 것도 엄마 아빠들을 보고 이렇게 따라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래서 부부들이 되게 닮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은 나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라고. 왜냐하면 집사람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나는 먹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등산하는데 집사람이 이게 막 이걸 싸가지고 가요. 근데 나는 점심 될 때까지는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안 먹냐? 운동하면 당연히 배고픈 거 아니냐? 난 배고픈 걸 잘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싶어도 옆에 사람이 안 먹으니까 자기도 살이 안 찌죠. 그래서 당신 살 안 찌고 있는 것은 다 내 덕이야. 닮아가요. 이 꼭지 있는 이응과 없는 이응은 분명히 아음과 후음인데 위치가 비슷하니까 얘네들이 닮아가 버려요.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이 기억이 이 후음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같은 경우
R고 같은 경우 중쇄고되는 반드시 이것이 RO 이렇게 돼버리죠. 기억이 탈락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이 리을 뒤에서 탈락됐다라고 보는 경우, 이게 2017년도 문제였죠. 탈락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허웅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영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탈락된 것이 아니고 기억이 리을 뒤에서 후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기억이 바로 후음으로 변하느냐? 자, K가 이제 음절 이렇게 유성음 사이 되면은 G로 소리 나죠. G로 소리 나는데 이것은 파열음이죠. 파열음인데 이게 마찰음으로 변해요. 자, 이것은 연국의 파열음, 이것은 연국의 마찰음. 그래서 같은 마찰음인 후도 파열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유성 연국의 마찰음이에요. 이것은 유성 후도 마찰음이에요. 같은 마찰음으로 위치가 살짝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연구의 음과 아음과 후음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운서에서도, 중국 운서에서도 이 아음과 후음이 비슷하게 소리 난다는 것,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이것은 연국의 음이긴 하지만 후음과 비슷하니까 같은 형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 후음에다가 획을 다한 꼴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 이응과 꼭지 있는 이응과 이응이 혼용되는 것은 그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왜 기억이 리을 뒤에서 이렇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중성 볼게요. 중성의 제자 원리 보면은 초성은 발음 기관을 상형을 했는데 중성은 초성처럼 상형하기가 어려워요. 발음 기관. 왜 그럴까요? 초성은 장애음이죠. 나오면서 이 좋은 기관들이 서로 부딪혀요. 부딪혀서 장애를 입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릴 수가 있는데 중성은, 모음은 얘가 방해를 받지 않죠.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번떴다. 그래서 이 아래아는 둥근 모양. 근데 지금 한글은 이 아래아를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 실은 하나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래아의 발성 상태를 보면은 이것은 설축이에요. 혀가 움츠러든 거죠. 혀가 오그라든 거예요. 설축. 그래서 이것이 으나 이와 차이가 뭐냐? 아래아와 으와 이. 이것은 혀가 오그라드느냐 안 오그라드느냐죠. 오그라드느냐 안 오그라드느냐. 그래서 하고 아래아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오그라들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뭘 그러죠? 그러니까 아인데 혀가 오그라들죠. 뭘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낸 소리가 좀 비슷해요. 뭘. 그러니까 나는 제주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이 오가
아와 오의 중간이다. 그래서 아를 내면서 오처럼 혀를 오그린다라는 것은 내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하면서 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오그리니까 육지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오처럼 들려요. 근데 오는 아니죠. 오보다는 혀가 입이 더 많이 벌려지니까. 자, 그래서 오 하는 소리는 혀가 오그라드는 소리. 그러면은 약간 오그라드는 소리. 이 그러면은 아예 오그라들지 않는 소리. 그래서 혀가 오그라들면은 소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리죠. 깊이 있게 들리죠. 자, 그래서 이 아와 이를 합쳐 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드는데 이게 한 번씩만 만나면 한 번 만나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초출자 그러죠. 그래서 오, 아, 우, 어. 자, 두 번 만나면은 이것이 요, 야, 유, 여가 되죠. 초출자. 그래서 이 성격이 그런데 오 그러면은 합이 되고 그다음에 아 그러면은 벽이 돼요. 자, 합은 닫힌다는 소리예요. 닫힌다는 소리. 벽 그러면은 열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닫힌다는 것은 입술이 오므라드는 거죠. 오므라드는 거. 벽 그러면은 입술이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출자는 단모음이고 제출자는 이중모음인데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단일 중성 글자로 봤어요. 그래서 현대국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제출자를 단일 중성이다 이렇게 본 것은 같은 단모음으로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설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자는 이렇게 이제 단일하지만은 이에 대한 음가는 아주 정확해요. 이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한번 보면 요는 오와 같으나 9페이지 보세요.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 여, 오, 동, 이, 기, 어, 이. 그러니까 반모음 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는 아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상향 이중모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복합 중성 글자는 다시 초출자와 제출자를 다시 합성을 했어요. 합용을 해가지고 2중, 3중 글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와, 워, 야, 요, 야 같은 경우도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중세 때는 전부 다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 따로 발음하고 야 따로 발음하면 요, 야가 되니까. 이걸 이중모음이면 결국은 사중모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음운으로 보면은 막 2개, 3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아이, 의, 오이 그러면은 자 이것은 아래와와 이가 만났으니까 이것은 아이. 이것은 의와 이가 만났으니까 의. 이것은 현대국어가 이제 같은 거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거죠. 이 오이 같은 것도 외가 아니고 오이, 아이, 우이, 요이, 야이, 유이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유이 그러면은 이것은 자 유하고 반모음 이에서 시작해서 상향인데 다시 이가 붙으면 하향이 돼버리죠. 현대국어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때는
다중모음이 돼버리는 거죠. 이중이 아니라 그냥 다중이 돼버린 거예요. 삼중 복합을제도 오아이, 우어이, 요야이, 유어이. 이건 다 해서 몇 중이에요? 이렇게 써버리면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이어, 이어, 이가 돼버리죠. 오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이제 결국 하향 다중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중모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성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 초성이 그대로 종성이 되고 다시 종성이 초성이 된다 그랬죠. 순환 원리에 따라서. 자, 그걸 알고 있는 이 세종대왕은 따로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그러죠. 초성은 종성을 다시 쓴다. 이것을 표기법상의 원리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초성자들을 받침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표기법상으로 해석해도 되죠. 근데 애초에 국학자들이 종성부용 초성을 표기법상의 원칙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연구가 더 진행이 되면서 세종이 이것을 쓸 때는 표기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제자상의 용어다. 그러니까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갖다가 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초성에서 나는 것이 종성에서 다시 나오고 종성이 초성으로 하는 것을 이것을 변형 관계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글자를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이론의 기운이 두루 흘러 닿지 않고 사시운행이 돌고 돌아 끝이 없는 까닭에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음양 오행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글자를 만드는 그런 기준으로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글자가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운행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원소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원소의 모습이 곧 우주의 모습이라 그러죠. 그런 것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글자를 알므로써 우리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므로써 우주를 알게 되는 것. 가장 철학적인 기본 명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도입해서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언어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또 음악에 관한 정통한 그런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탐구 문제 한번 볼게요. 11쪽에 가액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액 원리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여기 보면은 기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획을 더한 것 한 가지로만 했는데 이 탐구학습 문제에서는 기본자 그 다음에 한 획 그 다음에 두 획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같은 차청이라도 키읔은 한 획을 더한 글자예요. 그 다음에 티읕, 피읕, 치읓, 히읗은 두 획을 더한 글자. 그 보면 설명에서 한 5째, 6째 보면은 반치음도 또한 혀와 이의 모형을 본떴으나 그 글자 모양을 달려야 했는데 획을 더하는 뜻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더했지만 획을 더하는 뜻은 없다. 이 말은 앞에서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소리가 거세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셈의 의미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재교육의 문제 한번 보면 초성의 제자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을 채워보자 했을 때 기역,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 다음에 혀끝이 안쪽 윗 잇몸에 닿는. 그런데 여기서는 안쪽 윗 잇몸, 안쪽은 빼도 돼요. 혀끝이 윗몸에 닿은 모양, 입 모양, 그 다음에 이 모양, 목구멍.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훈민정음 중성의 제자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했을 때 또 괄호에 넣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늘, 땅의 평평함, 사람에 서 있는 모양, 그 다음에 혀의 모양은 오그라짐, 조금 오그라짐, 오그라지지 않고 펴지는 것. 그 다음에 소리가 깊고 얕은 것. 그다음에 초출자, 제출자. 자, 집어넣는 것. 그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자, 3, 4월은 기출문제를 이렇게 설명해서 뒤에 이 기출문제 해설을 하고 막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낭비가 돼서 결국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인강이든 직강이든 전부 다 기출을 보게 돼 있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중복되는 것도 절약하기 위해서 해설은 그냥 기출일 때 할게요. 기출 때 하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앞으로 그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훈민정음에 대해 이해한 후 보충하기 위해 보충 자료를 모아 보았다. 설명 내용을 고려할 때 보충 자료가 가장 적절한 거예요. 지금 2009년 모의 문제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인데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를 내면 이 정도까지도 낼 수 있다는 거죠. 훈민정음 원해, 그 다음에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 문법교과서. 그러는데 문제에서 보충자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동국정운 등의 운서를 편찬한 사실. 그러면 동국정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정인지 서문의 내용, 정인지 서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훈몽자묘, 어문자묘에 대한 설명.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아주 극상으로 올려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아주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공부를 해놔야 안심이 되죠. 자, 이것을 이제 기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 원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